장군들과 얼마나 침대에서 대주고 뒹굴었으면 그 나이에 별을 다냐? 29살 어린 최연소 투스타 여자 사단장을 대놓고 모욕한 간 큰 대대장의 상상을 초월하는 처참한 최후 이야기입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철원 평야를 가로질렀다. 비무장지대와 맞닿은 최전방 흑룡사단의 낡은 정문 위로 필승이라는 글자가 바래고 있었다. 이곳은 시간마저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그 고요를 깨고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위엄있게 사단 본부 앞에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내려서는 인물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29세의 신세아 소장.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연소 그리고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었다. 170cm가 넘는 늘씬한 키, 흐트러짐 없는 전투복 차림, 그리고 어깨 위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별. 그녀의 눈빛은 북녘 하늘의 차가운 철책선만큼이나 단단해 보였다. 그러나 흑룡사단 간부들의 시선은 경외심보다는 노골적인 의구심과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특히 단상 아래 맨 앞줄에 서 있던 백강철 중령 48세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8년간 흑룡사단 제3대 대장으로 부대를 좌지우지해온 그는 이곳에 살아있는 권력이었다. 부임식이 거행되는 연병장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신세아 소장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연병장 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흑룡사단 장병 여러분, 오늘부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사단장 신세아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와야 했지만 연병장은 묘하게 고요했다. 신세아는 그 침묵을 느끼며 시선을 들어 간부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저는 여러분께 긴 연설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대를 대한민국 최강의 첨단 전술사단으로 만들 것입니다. 구시대의 관행과 비효율은 이제 끝입니다. 그때였다. 도열한 간부들 사이에서 누군가 크게 헛기침을 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백강철 중령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목에 뭐가 걸려서요? 그의 사과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도전적인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다. 신세아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괜찮습니다. 백강철 중령. 제3대 대장이시죠? 부대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8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백강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행동은 명백한 월권이었지만 주변 간부들은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다. 사단장님, 제가 신참 지휘관을 위한 환영사를 준비했습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신세아는 잠시 그를 응시했다. 거부하면 소심해 보일 것이고 허락하면 주도권을 빼앗길 것이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죠. 선임자의 조언은 언제나 귀중하니까요. 백강철이 단상으로 올라왔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모습은 마치 이 부대의 진짜 주인처럼 보였다. 장병 여러분, 그리고 신세아 사단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신세아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군대는 컴퓨터 게임이 아닙니다. 여기는 최전방입니다.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곳이죠. 화려한 이력과 많은 별이 있다고 해서 진짜 지휘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지휘관은요, 그는 자신의 가슴을 툭툭 쳤다. 병사들과 함께 진흙탕을 구르고 같이 굶고 같이 얼어본 사람입니다. 저처럼 8년을 한자리에서 뿌리 내리고 병사들의 아버지가 된 사람입니다. 사단장님, 혹시 전투화에 피가 고인 적 있으십니까?
영하 30도에서 보초를 서본 적은요? 연병장이 술렁였다. 이것은 명백한 도전이었고 모욕에 가까웠다. 하지만 놀랍게도 몇몇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백항철의 말에 공감하는 것처럼 보였다. 29살 나이의 사단장이라니 높은 분들하고 얼마나 밤일을 했으면 저렇게 빨리 별을 달았을까? 백강철은 마이크를 잡지 않은 손으로 자신의 옆에 선 중대장들에게 귓속말을 속삭였다. 중대장들은 낄낄거리며 웃었다. 그것도 모자라 배가 좀 불러 보이던데. 고속속도 위반으로 임신이라도 한 거 아니야? 이 부대가 유치원도 아니고 사단장이 애 엄마가 돼서야 원. 그의 목소리는 충분히 크게 울려 퍼져 신세아의 귀에도 박혔다. 대놓고 퍼붓는 조롱과 비아냥의 신세아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굳어졌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신세아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의 연설을 들었다. 그녀의 부관인 최율 대위가 안절부절 못하며 개입하려 했지만 그녀가 손짓으로 제지했다. 백강철은 계속했다. 물론 시대가 변했습니다. 디지털이니 뭐니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전쟁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게 군대의 본질입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8년간 이 부대를 지켜왔고 단 한 명의 병사도 허망하게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실제로는 그의 부실한 장비 관리로 인한 사고가 여러 번 있었지만 모두 은폐되었고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부대였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단장님께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너무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기존의 좋은 전통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개선해 나가시기를. 이곳의 생리를 모르고 함부로 손대시면 그는 의미심장하게 말끝을 흐렸다.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 부대가 아니라 사단장님이 말입니다. 협박이었다. 노골적인 협박을 예의 바른 충고로 포장한 것이었다. 연병장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신세아의 반응을 주시했다. 신세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마이크 앞으로 다가서자 백강철은 비켜서며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에 그 미소는 얼어붙었다. 백강철 중령, 훌륭한 연설 감사합니다. 중령님의 말씀을 들으니 한 가지가 생각나는군요. 그녀는 연병장의 간부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은 우물 안개구리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 개구리는 자신의 우물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압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거부하죠. 왜일까요? 두려우니까요. 자신이 아는 좁은 세상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백강철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저는 중령님의 8년 경력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사이버전과 드론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만 구식 방법을 고집할 순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세아가 백강철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저는 피 묻은 전투화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적을 제압하는 것이 진정한 명장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령님, 제가 다칠지 아닐지는 두고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녀는 다시 전체 간부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부터 흑룡사단은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거부할 사람은 떠나십시오. 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상 부임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세아가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서 있던 고은결 상사 45세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다른 간부들과 달리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신세아는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백강철은 단상에 홀로 남아 있었다. 굴욕감과 분노가 뒤섞인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입에 털어넣었다. 이번엔 평소보다 2배의 양이었다. 겁도 없이 어린 것이.
그가 중얼거렸다. 부임식이 끝나고 간부들이 삼삼오오 흩어졌다. 대부분은 백강철의 편이었지만 몇몇은 고민에 빠진 표정이었다. 특히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갔다. 새 사단장님 뭔가 다르지 않아? 그래도 백중령님을 이기긴 힘들 거야. 여기선 그분이 왕이니까. 한편 고은결 상사는 홀로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품속에는 수년간 모아둔 증거 자료가 들어 있었다. 백강철의 비리를 낱낱이 기록한 파일이었다. 드디어 때가 온 건가. 그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중얼거렸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인 그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지만 혼자서는 백강철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기다렸다. 진짜 변화를 가져올 사람을. 그리고 오늘 그는 신세아에게서 그 가능성을 보았다. 저녁이 되자 장교 숙소에서는 백강철을 중심으로 긴급 모임이 열렸다. 저 여자 만만치 않습니다. 김철환 대위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걱정 마, 애송이가 뭘 알겠어? 며칠 지나면 현실을 깨닫게 될 거야. 백강철은 자신만만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신세아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두려움이라고는 없는 확신에 찬 그 눈빛이. 그날 밤 신세아는 사단장 관사에서 홀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흑룡 사단의 모든 기록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서류들 속에서 그녀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부임 이튿날 새벽 6시 신세아는 이미 전투복 차림으로 부대를 돌아보고 있었다. 부관인 최율 대위가 뒤를 따르며 설명을 이어갔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부대의 실상은 서류와는 너무나 달랐다. 사단장님, 여기가 제3대대 병사 생활관입니다. 최율이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좁은 공간에 20명의 병사들이 빼곡히 누워 있었다. 창문 틈으로는 곰팡이가 검게 피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신세아가 한 병사의 침상 옆에 멈춰 섰다. 담요는 너덜너덜했고 베개는 원래 색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변색되어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담요를 들어 올리자 그 아래 바퀴벌레 한 마리가 후다닥 도망쳤다. 이게 대한민국 최전방 부대의 생활관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묻어났다. 그때 한 병사가 눈을 떴다. 이병 이진수였다. 그는 사단장을 보고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충성. 이병 이진수입니다. 편히 있어요. 잠을 깨워서 미안합니다. 신세아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이진수는 경직된 자세를 풀지 못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깨어나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마치 또 왔다 가는 높으신 분 정도로 여기는 듯 했다. 신세아가 생활관을 나서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의 전투복 자락을 살짝 잡아당겼다. 뒤를 돌아보니 이진수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쪽지를 건네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쪽지만 전달하고는 다시 침상으로 돌아갔다. 신세아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그녀는 취사장으로 직접 들어갔다. 어서 오십시오, 사단장님. 취사반장인 백상혁 상사가 인사했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신세아는 끓고 있는 국솥을 들여다보았다. 국물은 묽고 건더기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오늘 메뉴가 뭡니까? 소고기 미역국입니다. 소고기가 어디 있죠? 백상혁 상사가 당황하며 국자로 휘저었지만 고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신세아는 식자재 창고로 향했다. 서류상으로는 어제 1급 한우 50kg이 입고되었다고 되어 있었지만 창고에는 싸구려 수입 냉동육 몇 덩이만 있을 뿐이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백상사?
저는 그저 주는 대로 요리할 뿐입니다. 백상혁 상사는 고개를 숙였다. 그도 알고 있었다. 좋은 재료는 다 빼돌려지고 병사들 입에는 찌꺼기만 들어간다는 것을. 하지만 백강철 중령의 시스템에 반기를 들 용기는 없었다. 신세아가 식당을 나오자 병사들이 줄을 서서 아침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 사이로 걸어갔지만 아무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몇몇은 일부러 고개를 돌리기까지 했다. 병사들이 왜 저렇게 저를 피하죠? 신세아가 최율에게 물었다. 아마도 백중령님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지휘관이 와도 결국 백중령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병사들도 알고 있거든요. 오전 9시 신세아는 대대 훈련장을 시찰했다. 병사들이 각계 전투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총기는 녹슬어 있었고 전투복은 찢어져 있었으며 무전기 절반은 작동하지 않았다. 훈련을 지켜보던 그녀 앞에 백강철 중령이 나타났다. 사단장님, 무엇을 그리 열심히 보고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묻어 있었다. 훈련 상태가 말이 아니군요, 백중령. 이게 현실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요. 물론 서류상으로는 최신 장비를 다 갖췄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전임 사단장님들도 다 아시고도 묵인하셨죠. 백강철이 비웃었다. 왜 묵인했는지 아십니까? 병사들이 원하니까요. 좋은 장비보다는 휴가를 더 주고 훈련을 덜 시키는 걸 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아버지로서 그 마음을 헤아려 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빼돌린 예산으로 병사들 회식이나 시켜준 겁니까? 신세아의 직설적인 질문에 백강철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다 압니다, 백중령. 하지만 증거가 없죠. 아직은.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그때 훈련 중이던 한 병사가 쓰러졌다. 탈수 증상이었다. 신세아가 달려가 병사를 부축했지만 다른 병사들은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물 좀 가져와요. 그녀가 소리쳤지만 병사들은 백강철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다. 결국 고은결 상사가 나서서 물을 가져왔다. 그는 신세아와 눈이 마주치자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시간 신세아는 병사 식당에서 줄을 서서 밥을 받았다. 간부 식당이 아닌 병사 식당을 선택한 것이었다. 병사들은 당황했고 취사병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가 식판을 들고 빈자리를 찾는데 모든 테이블의 병사들이 일제히 자리를 피했다. 결국 그녀는 구석의 빈 테이블에 홀로 앉아야 했다. 마치 전염병 환자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다. 식사를 하던 중 한 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이한솔 중사였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단장님, 병사들이 무례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백중령님의 눈과 귀가 사단 곳곳에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변화를 원하신다면 조심하십시오. 백중령님은 위험한 분입니다. 이한솔이 말을 마치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신세아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부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썩어 있었다. 오후가 되자 신세아는 사단장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아침에 받은 쪽지를 꺼냈다.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단장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백중령님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병 이진수 올림. 신세아는 쪽지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병사들은 구원을 원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었다. 8년간 백강철이 심어놓은 공포가 얼마나 깊은지 실감할 수 있었다. 최율 대위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사단장님, 오늘 부대 시찰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신세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최 대위, 이 부대를 바꾸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글쎄요, 백중령을 먼저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병사들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 그들이 제 편이 되지 않는 한백강철을 이길 수 없어요. 그날 저녁 백강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하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다.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더니 뭘 찾았을까요? 김철한 대위가 비웃으며 말했다. 찾았다고 해도 증명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백강철이 약을 꺼내 먹으며 말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이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손이 계속 떨렸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 저 여자 생각보다 똑똑해. 병사들 사이에 파고들려고 하더군. 걱정 마십시오. 병사들은 이미 우리가 다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백강철은 불안했다. 신세아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두려움이 없는 그 눈빛,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한편 고은결 상사는 자신의 숙소에서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그 안에는 8년간 모아둔 백강철의 비리 증거들이 가득했다. 사진, 녹음, 문서 결정적인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던 폭탄들이었다. 신세아 장군, 당신이 진짜라면 이제 곧 제가 움직일 때입니다. 그가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부임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신세아는 예고 없이 보급 창고로 향했다. 동틀 무렵의 부대는 고요했고 보급 창고 앞 초병도 졸고 있었다. 그녀가 다가서자 초병이 화들짝 놀라며 경례를 붙였다. 충성. 이병 김태준입니다. 수고해요. 창고 열어주세요. 예, 하지만 백중령님 허가 없이는 김태준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신세아는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이 부대 사단장입니다. 제 허가로 충분하지 않나요? 아, 네. 충성.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여는 김태준의 뒤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보급관인 이창훈 소령이었다. 그는 잠옷 위에 전투복만 대충 걸친 차림이었다. 사단장님,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십니까? 정기 점검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아니, 그게 미리 연락을 주셨다면 준비가 필요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신세아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창훈이 식은땀을 흘렸다. 창고 문이 열리자 신세아는 최율 대위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창고는 각종 군수물자로 가득 차 있어야 했지만 이상하게 텅 비어 보였다. 동계 피복구역부터 확인하죠. 신세아가 창고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다. 서류상으로는 이미 병사들에게 지급할 방한복, 방한화, 방한모가 가득 들어와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건 먼지 쌓인 빈 선반뿐이었다. 이 소령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재고 파악이 잘못되었나 봅니다. 이창훈이 태블릿을 꺼내 급하게 확인하는 척했다. 서류상으로는 방한복 800벌이 입고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최율이 자신의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다. 신세아는 선반 위에 먼지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두꺼운 먼지층이 묻어나왔다. 최소 석 달은 된 먼지네요. 800벌이 언제 입고되었다고 했죠?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입고된 물건 위에 석 달 된 먼지가 쌓여 있다니. 신세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녀는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다. 전투 식량 보관 구역이었다. 역시나 텅 비어 있었다. 아니, 구석에 유통기한이 지난 전투 식량 몇 박스만 쌓여 있었다. 2019년 3월 5년도 더 지난 전투 식량이네요. 신세아가 박스를 열어보니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사단장님, 여기 좀 보십시오. 최율이 창고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거기엔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대형 트럭이 최근에 드나든 흔적이었다. 밤에 몰래 빼돌렸군요. 신세아가 중얼거렸다.
그때 창고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백강철 중령이 부하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것이었다. 사단장님,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백강철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실종된 800벌의 방한복을 찾고 있습니다. 실종이라니요? 이미 병사들에게 지급되었을 텐데요. 그래요? 그럼 지금 당장 병사들을 집합시켜서 확인해 볼까요? 신세아의 제안에 백강철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새벽에 병사들을 깨우시려고요? 그들도 쉬어야 합니다. 병사들을 위한다면서 그들에게 줄 방한복은 어디로 갔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이창훈 소령은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섰다. 증거도 없이 함부로 추측하시면 곤란합니다, 사단장님. 증거를 만들면 되죠. 신세아가 창고를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부터 모든 보급품에 첨단 인식표를 부착합니다. 바코드나 QR코드로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창고에는 CCTV를 설치하고요. 예산이 없습니다. 제가 국방부에서 특별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첨단 군대 시범 사업비로요. 백강철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려다가 신세아의 시선을 의식하고 멈췄다.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너무 급진적인 변화는 부대에 혼란만 가져올 뿐입니다. 혼란을 걱정하시는 분이 병사들 물건을 빼돌린다니 아이러니하네요. 신세아의 직설적인 말에 백강철이 이를 악물었다. 조심하십시오, 사단장님. 증거도 없는 모함은 명예훼손입니다. 고소하시려면 하세요.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겠죠. 백강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고작 29살 애송이가. 내가 이 부대에서 8년을 보내는 동안 당신은 편한 곳에서 컴퓨터나 만지고 있었잖아. 네, 맞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만졌죠. 그리고 그 컴퓨터로 당신 같은 비리 군인들을 잡아냈습니다. 신세아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거기엔 복잡한 데이터 분석 차트가 떠 있었다. 지난 8년간 이 부대의 보급품 입출고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재미있는 패턴이 보이더군요. 매번 대량 입고 직후 재고가 급감하는데 병사들 지급 기록은 없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백강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그 시기마다 지역 건설 회사 세시대 건설의 대표 안종구 사장의 통장에 큰돈이 입금되더군요. 어떻게 그걸? 제가 사이버 수사대 출신인 걸 잊으셨나 봐요. 신세아가 미소를 지었다. 사실 통장 내역까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블러핑이 통한 것 같았다. 그때 창고 밖에서 병사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문을 듣고 모여든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창고 입구에서 두 지휘관의 대치를 지켜보고 있었다. 신세아가 병사들을 향해 걸어갔다. 여러분, 지금 이 창고에 있어야 할 여러분의 방한복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겨울에 입을 옷이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팔려나갔어요. 병사들이 술렁였다. 몇몇은 분노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백강철을 의식하며 반응을 자제했다. 제가 약속합니다. 일주일 안에 새 방한복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리고 범인을 찾아 처벌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백강철이 고함을 질렀다. 병사 여러분, 저 여자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8년간 지켜왔습니다. 회식도 시켜주고 아플 때 병원비도 대주고 가족같이 챙겨줬잖아요. 몇몇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백강철의 도움을 받은 병사들이었다. 하지만 이한솔 중사가 앞으로 나섰다. 백중령님, 그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우리 방한복 팔아서 나온 돈 아닙니까?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이한솔의 용기 있는 발언에 다른 병사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 중사, 너 지금 뭐라고?
백강철이 위협적으로 다가갔지만 신세아가 그 사이를 가로막았다. 충분합니다. 모두 해산하세요. 병사들이 흩어지는 가운데 고은결 상사가 신세아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USB 하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사라졌다. 신세아는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이 썩은 부대를 뒤엎을 전쟁이. 한편 백강철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자마자 전화기를 들었다. 안 사장,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오늘 밤에 봐야겠어. 그는 전화를 끊고 약을 한 움큼 먹었다. 손이 심하게 떨렸고 식은땀이 흘렀다. 감히 나를.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제는 정면 승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오후 2시 사단 회의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긴급 간부 회의가 소집되었고 대대장급 이상 간부 30여 명이 모여 있었다. 신세아는 회의실 정면에 서서 모두를 둘러보았다. 백강철은 정중앙에 팔짱을 낀 채 도전적인 자세로 앉아 있었다. 오늘 아침 보급 창고 실사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신세아가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다. 사라진 물자 목록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방한복 800벌, 전투 식량 2000박스, 침낭 500개. 총 피해 금액은 약 1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젊은 대위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지만 백강철 라인의 간부들은 무표정했다. 이것은 명백한 군수물자 횡령입니다. 책임자를 찾아 엄중 처벌하겠습니다. 잠깐. 백강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단장님, 성급한 결론이 아닙니까? 단순한 재고 파악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10억이 사라집니까? 부대 운영이라는 게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융통성이 필요하죠. 병사들 복지를 위해 물자를 전용하는 경우도 있고. 전용? 그걸 전용이라고 부르십니까? 신세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병사들이 낡은 전투화를 신고 있는데 그들을 위한 전용입니까? 적어도 저는 병사들과 함께 했습니다. 백항철도 목소리를 높였다. 회식도 시켜주고 어려운 병사 도와주고 그게 진짜 리더십 아닙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숫자나 들여다보는 게 리더십입니까? 몇몇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오래 근무한 부사관들 사이에서 동조하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김철환 대위가 손을 들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백중령님 방식이 완벽하진 않아도 병사들은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이 꼭 옳다고 볼 수는 없죠. 행복? 겨울에 방한복 없이 떠는 게 행복입니까? 신세아가 반박했지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다. 솔직히 저희는 훈련 덜 받는 게 더 좋았습니다. 한 중사가 말했다. 백강철의 선임 부사관이었다. 장비가 없으면 훈련을 못하고 훈련 안 하면 쉴 수 있으니까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신세아는 충격을 받았다. 이들의 안이함이 얼마나 깊은지 실감한 것이었다. 여러분은 군인입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싸울 겁니까? 전쟁은 안 납니다. 백항철이 비웃으며 말했다. 70년간 안 났는데 이제 와서 날까요? 현실을 보십시오, 사단장님. 병사들은 먹고 살기 바쁜 청춘들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편안한 군 생활이지 전쟁 준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자를 빼돌려도 된다? 증거가 있습니까? 백항철이 정면으로 맞섰다. CCTV라도 있습니까? 증인이라도 있습니까? 추측만으로 저를 범죄자 취급하시는 겁니까? 신세아는 고은결 상사가 준 USB를 떠올렸지만 아직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섣불리 꺼낼 수 없었다. 그때 박선우 소령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그는 작전과 소속으로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이었다. 저는 사단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북한도 변하고 있는데 우리만 제자리 걸음이면 박소령. 백항철이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자네 아버지가 우리 부대 출신이었지? 내가 잘 알던 분인데 실망하실 거야. 대놓고 협박하는 것이었다. 박선우가 입을 다물었다. 신세아가 탁자를 쳤다. 이게 토론입니까? 협박입니까? 협박이라니 서운하네요. 전 그저 선배로서 조언했을 뿐입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백강철 쪽으로 기울었다. 그의 8년 권력이 얼마나 견고한지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좋습니다. 신세아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라진 물자를 되찾아오든 합리적인 설명을 하든 못하신다면 못하면 전군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국방부 직속 감사단이 이 부대를 뒤집어 엎을 겁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전군 감사는 부대 전체가 초토화되는 것을 의미했다. 모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백강철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선택권을 드리는 겁니다. 자정하든가 함께 망하든가.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살벌한 기류가 흘렀다. 일주일 좋습니다. 백강철이 이를 갈며 말했다. 대신 그때까지 사단장님도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무슨 의미죠? 저도 나름의 준비가 있다는 뜻입니다. 백강철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을 나갔다. 다른 간부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다. 결국 신세아와 최율만 남았다. 사단장님 괜찮으십니까? 최율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깁니다. 신세아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다. 생각보다 적이 많았고 아군은 적었다. 그날 밤 신세아는 사단장실에서 홀로 USB를 확인했다. 고은결 상사가 준 것이었다. 파일을 열자 수십 장의 사진과 문서가 나타났다. 백항철과 안종구가 돈 봉투를 주고받는 사진, 위조된 납품 서류, 심지어 녹음 파일까지. 백강철이 병사들은 모르는 게 약이야라고 말하는 음성이 선명했다. 이거면 충분해. 신세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다. 고은결 상사는 왜 이런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침묵했을까?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고은결 상사가 들어왔다.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아니에요. 덕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8년을 기다렸습니까? 8년을 기다렸습니다. 고은결이 담담하게 말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백강철은 너무 강했고 저는 그저 상사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단장님이라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왜 저를 믿으시죠? 부임식 날 백강철에게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고은결이 경례를 붙였다. 전직 707 특수부대 고은결 상사, 사단장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신세아도 경례로 답했다. 마침내 진짜 아군을 얻은 것이었다. 한편 백강철은 부대 밖 은밀한 장소에서 안종구를 만나고 있었다. 일주일 안에 모든 증거를 없애. 서류도 물건도 모두. 하지만 중령님, 그게 가능할까요? 해야 해. 안 그러면 우리 다 끝이야. 백강철이 약을 또 꺼내 먹었다. 이번엔 손뿐만 아니라 온몸이 떨렸죠. 그리고 필요하면 그 여자를 제거해야 할지도 몰라. 제거라니 설마?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특히 최전방에서는. 어둠 속에서 백강철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다. 일주일의 시한이 시작된 첫날 새벽 3시, 신세아는 잠들지 못하고 고은결 상사가 준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증거는 확실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백항철의 인맥이 군 내부 깊숙이 뻗어 있다면 더 큰 그물이 필요했다. 혼자서는 안 돼.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해. 그녀는 결심했다. 공식 루트가 막혀 있다면 비공식 특별 감사팀을 만들기로.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극비 작전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작전명은 정화의 바람이었다. 새벽 5시 그녀는 최율 대위와 고은결 상사를 비밀리에 호출했다. 장소는 사단장실이 아닌 부대 외곽의 오래된 막사였다. 그곳은 수년간 사용하지 않아 백강철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최고 기밀입니다. 신세아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백강철을 잡기 위한 독자 감사를 시작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일상 업무를 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겁니다. 위험합니다. 고은결이 우려를 표했다. 백강철은 이미 눈치챘을 겁니다. 감시가 심해질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만이 필요합니다. 신세아가 작전 계획을 펼쳤다. 겉으로는 제가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백강철이 방심하도록. 그 사이 고 상사님은 내부 협력자를 확보하고 최 대위는 첨단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협력자 후보가 있습니다. 고은결이 말했다. 이한솔 중사입니다. 그의 아내가 암 투병 중인데 백강철이 병원비를 대주고 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접촉해보세요. 그리고 신세아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박선우 소령도 포섭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부회 때 용기를 보였으니까요. 세 사람은 각자의 임무를 확인하고 흩어졌다. 오전 9시 신세아는 일부러 지친 모습으로 사단 본부에 나타났다. 백강철이 지켜보고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예상대로 그녀가 들어서자 백강철의 부하인 김철한 대위가 슬쩍 다가왔다. 사단장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십니까? 정보 수집이 목적인 게 뻔했지만 신세아는 연기했다. 괜찮습니다. 그저 생각이 많아서요. 혹시 어제 회의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신세아가 한숨을 쉬며 사단장실로 들어갔다. 김철환은 즉시 백강철에게 보고했을 것이다. 사단장이 흔들리고 있다. 한편 고은결 상사는 이한솔 중사를 은밀히 만났다. 부대 밖 작은 카페에서였다. 이 중사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네. 백강철을 계속 따를 건가? 이한솔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선택권 있습니까? 아내 병원비가 한 달에 500만 원입니다. 사단장님이 합법적인 지원 방법을 찾아주실 거야. 믿을 수 있습니까? 자네가 보급 창고에서 보인 용기를 나는 봤어. 이미 마음은 정한 거 아닌가? 이한솔이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있습니다. 백중령이 저에게 시킨 일들 다 기록해뒀습니다. 저도 공범이니 처벌받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훌륭해. 그럼 이제부터 그때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다. 백강철의 부하들이었다. 이창훈 소령과 부사관 둘이 들어왔다. 고 상사, 이 중사, 무슨 모의를 하고 있나? 이창훈이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모의라니? 커피 한잔하는 것도 죄입니까? 고은결이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분위기는 살벌했다. 이 중사 백중령님이 찾으신다. 같이 가자. 이한솔이 일어서려 하자 고은결이 그의 팔을 잡았다. 근무 시간 외 강제 호출은 규정 위반이야. 고 상사가 언제부터 규정을 따졌나? 특수부대 출신이 민간인 카페에서 밀담이나 하고. 이창훈이 비웃었다. 그때 고은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밀담? 증거 있어? 증거는 만들면 되지. 이창훈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 하자 고은결이 번개같이 움직였다. 순식간에 이창훈의 손목을 비틀고 테이블에 엎어뜨렸다. 특수부대 출신다운 일격이었다. 으악,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고은결이 능청스럽게 말했다. 부사관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카페 사장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치자 물러났다. 이건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지. 이창훈이 악담을 하며 나갔다. 고은결은 이한솔을 데리고 재빨리 자리를 떴다. 그 시각 최율 대위는 사단통신실에서 비밀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최신 해킹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동시에 백강철 일당의 통신을 감청할 역탐지 장치를 만들고 있었다. 대위님 뭐 하십니까? 통신병이 물었다. 보안 점검이야. 최근 북한 해킹 시도가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거짓말이었지만 통신병은 의심 없이 믿었다. 최율은 작업을 마치고 신세아에게 암호 메시지를 보냈다. 시스템 구축 완료. 이제 놈들의 모든 통화가 기록됩니다. 오후가 되자 부대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했다. 백강철 측과 신세아 측이 은밀히 대립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다. 병사들도 눈치를 챘다. 들었어? 고 상사가 이 소령을 패대기 쳤대. 진짜? 드디어 전쟁 시작이구나.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해? 아직은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 저녁 무렵 신세아는 사단장실에서 박선우 소령의 방문을 받았다. 사단장님, 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박선우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백중령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군인은 정의를 위해 존재한다고. 저도 이제는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신세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또 한 명의 동지를 얻은 것이었다. 그날 밤 11시 백강철은 비상 소집을 걸었다. 제3대대 간부 전원이 모였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전쟁이다. 백강철이 으르렁거렸다. 저 여자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움직일 거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철한 대위가 물었다. 내일 새벽 훈련 중 사고를 만들 거다. 치명적이진 않지만 충분히 겁을 줄 정도로.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 우려를 표했지만 백강철은 차갑게 쏘아보았다. 겁나면 나가. 하지만 나간 순간 너도 적이 되는 거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공포로 지배하는 백강철의 방식이었다. 한편 고은결 상사는 그 시각 신세아에게 긴급 보고를 하고 있었다. 내일 새벽 훈련 시 주의하십시오. 백강철이 무언가 꾸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잘 됐네요. 신세아가 의외로 담담했다. 놈들이 먼저 움직이면 그게 곧 증거가 됩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일주일의 첫날이 끝나가고 본격적인 전쟁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흑룡사단의 운명을 건 싸움이 이제 정말로 시작된 것이었다. 새벽 훈련을 앞둔 철원의 새벽 2시,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신세아는 뜻밖의 방문객을 맞았다. 이한솔 중사였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하지만 이것만은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한솔이 봉투를 내밀었다. 신세아가 열어보니 병원 진단서와 청구서가 가득했다. 그녀의 눈이 금액을 확인하며 커졌다. 월 700만 원. 중사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이었다. 아내가 3년 전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28살이었고 갓 결혼한 신혼이었죠. 이한솔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부모님께 손을 벌렸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백중령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신세아는 조용히 들어주었다. 이한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처음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병사들 물자를 팔아서 나온 더러운 돈이라는 걸. 그래서 괴로웠겠군요. 신세아가 부드럽게 말했다. 받아야 하는 현실과 받으면 안 되는 양심 사이에서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아내에게도 말 못했어요. 아내는 저를 자랑스러운 군인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이한솔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이건 백중령이 저에게 시킨 모든 불법 행위의 기록입니다. 날짜, 시간, 금액 모두 적어뒀습니다. 저도 공범이니 처벌받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신세아가 USB를 받으며 이한솔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이 중사, 당신은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증인이 되어 주셨고요. 아내분 치료는 제가 합법적 방법으로 돕겠습니다. 군 복지기금과 국가 의료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이한솔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다. 네, 약속합니다. 대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고은결 상사는 오래된 막사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특전사 시절 부정부패를 고발하려다 오히려 트집을 잡혀 전출당했던 쓰라린 기억. 그때부터 그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고 상사님. 박선우 소령이 다가왔다. 잠이 안 오십니까? 고은결이 담배를 끄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소령도 마찬가지인가 보군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박선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이 부대 출신이셨습니다. 백중령과 동기였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원칙을 지키려다 진급에서 밀려났죠. 소령으로 전역하셨습니다. 존경스러운 분이시네요. 고은결이 말했다. 저도 그런 선배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직해서 손해보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다르게 살기로 했죠. 증거를 모으고 때를 기다리고 기회가 오면 확실하게 처리하는. 8년을 기다리셨다니 대단하십니다. 복수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썩은 시스템을 바꾸고 싶었을 뿐이죠. 병사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군대, 정직한 사람이 인정받는 군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때 박선우의 전화가 울렸다. 새벽 훈련 준비 연락이었다. 벌써 시간이 고은결이 일어서며 말했다. 박소령, 오늘 새벽 훈련 때 특히 조심하세요. 뭔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새벽 4시 훈련장에는 병사들이 집결하기 시작했다. 자욱한 안개가 철원 평야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신세아는 방탄조끼를 평소보다 꼼꼼히 점검했다. 최율 대위가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사단장님, 정말 직접 참가하실 겁니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이 앞장서지 않으면 누가 따르겠어요. 신세아가 헬멧을 쓰며 답했다. 그녀의 결연한 모습에 몇몇 병사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역대 사단장 중 새벽 전술 훈련에 직접 참가한 사람은 없었으니까. 훈련이 시작되었다. 어둠과 안개 속에서 병사들이 이동하기 시작했고 신세아도 그들 사이에 섞여 움직였다. 그때 갑자기 옆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훈련용 포금탄이었지만 예정에 없던 위치였다. 엎드려. 고은결 상사가 소리쳤다. 순간 또 다른 폭발음이 신세아 바로 옆에서 터졌다. 흙먼지가 일어나고 귀가 멍멍해졌다. 분명 계획된 사고였다. 하지만 신세아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침착하게 일어나 지시를 내렸다. 전원 현 위치에서 대기. 안전 점검 실시.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동요하던 병사들이 안정을 찾았다. 백강철이 뛰어왔다. 걱정하는 척하면서 말이죠. 사단장님, 괜찮으십니까? 이런 위험한 훈련에 직접 참가하시다니. 괜찮습니다. 그보다 왜 훈련 계획과 다른 위치에서 포금탄이 터졌죠? 신세아의 날카로운 질문에 백강철이 당황했다.
그건 아마 실수. 2번이나요? 그것도 제 주변에서만. 신세아가 정면으로 쏘아보았다. 주변에 모인 병사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이었다. 그때 이한솔 중사가 앞으로 나섰다. 보고 드립니다. 포금탄 설치 위치가 어젯밤에 변경되었습니다. 백중령님 지시였습니다. 폭탄 같은 발언이었다. 백강철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다. 이 중사,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저는 사실대로 보고할 뿐입니다. 이한솔이 떨면서도 단호하게 말했고 그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어젯밤 백강철이 그에게 직접 내렸던 명령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이진수 이병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도 봤습니다. 어젯밤에 훈련 계획이 바뀌는걸요.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증언하기 시작했다. 백강철이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려다 손을 떨어뜨렸다. 약통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다. 하얀 알약들이 흙바닥에 흩어졌다. 신세아가 약통을 주워 라벨을 확인했다. 인지기능 개선제. 백중령, 이게 뭡니까? 백강철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건 어머니 약중령님,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고은결 상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제가 조사했습니다. 그 약은 중령님이 드시는 거죠. 초기 치매 증상 때문에.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백강철이 그토록 권력을 놓지 않으려 했던 이유. 그는 자신의 병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더 집착했군요. 신세아가 이해한 듯 말했다. 권력을 잃으면 모든 것이 드러날 테니까. 백강철이 무너져 내렸다. 문자 그대로 주저앉았다. 8년간 쌓아온 그의 왕국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병사들은 충격과 연민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새벽 훈련은 중단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밝혀진 아침이었다. 신세아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거라고. 백강철의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난 다음 날 흑룡사단은 이상한 고요에 휩싸였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적막함이었다. 백강철은 자진해서 병가를 신청했고 그의 측근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신세아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지금이 개혁의 황금 시간입니다. 신세아가 긴급 간부 회의에서 선언했다. 일주일이라는 시한 중 나흘이 남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부대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백강철의 위세에 눌려있던 간부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첫 번째 개혁은 첨단 보급 시스템이었다. 최율 대위가 밤새 만든 바코드 기반 물자 관리 시스템을 즉시 도입했다. 모든 물자에 고유 코드를 부착합니다. 병사 개인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최율이 시연을 보이자 젊은 간부들의 눈이 반짝였다. 이거 정말 혁신적입니다. 박선우 소령이 감탄했다. 물자가 어디로 가는지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하다니. 신세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투명성이 부정부패를 막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후에는 병사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엔 달랐다. 병사들이 먼저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진수 이병이 손을 들고 말했다. 사단장님, 저희가 직접 생활관 개선 아이디어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준 것은 병사들이 만든 프레젠테이션이었다. 신세아는 놀라면서도 기뻤다. 훌륭해요. 바로 실행에 옮기죠. 그녀는 즉석에서 예산을 배정했고 병사들 스스로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했다.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준 것이었다. 이한솔 중사의 아내 문제도 즉각 해결에 나섰다.
신세아는 군 병원과 국군복지단에 직접 연락해 모든 지원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다. 사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한솔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소식은 부대 전체에 퍼져나갔다. 빼돌린 돈으로 선심 쓰는 리더가 아닌 정당한 시스템으로 부하를 지키는 리더의 모습에 병사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새시대 건설의 안종구 사장이 자진해서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사단장님, 저 자수하러 왔습니다. 안종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백중령과의 모든 거래 내역입니다. 부당하게 받은 돈도 반환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신세아가 물었다. 백중령이 치매라는 걸 알고 나니 그동안 병든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번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사단장님이 보여주신 변화를 보니 이제는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세아는 그의 자수를 받아들였지만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내심 정상을 참작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다른 비리 연루자들도 하나둘 자수하기 시작했다. 고은결 상사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썩은 시스템이 스스로 정화되고 있어요. 그가 신세아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아직 방심하면 안 되었다. 백강철은 병가를 냈지만 여전히 부대 내에 머물고 있었다. 그가 최후의 발악을 할 가능성이 충분했다. 백중령의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신세아와 고은결은 백강철의 관사를 방문했다. 문을 연 백강철은 많이 초췌해 보였다. 하지만 눈빛은 오히려 맑아 보였다. 약을 제대로 먹기 시작한 덕분이었다. 들어오세요, 사단장님. 그가 조용히 말했다. 거실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건 내가 8년 동안 빼돌린 모든 물자의 기록입니다. 어디로 갔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다 적어놨습니다. 백강철이 담담하게 말했다. 병사들 회식비로 쓴 것, 이한솔 중사 아내 병원비, 그리고 내 치료비로 쓴 것까지. 신세아가 서류를 넘기다가 한 장에서 멈췄다. 거기엔 뜻밖의 내용이 있었다. 철원 보육원 기부금. 백강철이 쓸쓸하게 웃었다.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나도 나름대로는 약자를 돕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군대가 내 유일한 가족이었죠. 복잡한 진실이었다. 그는 분명 범죄자였지만 동시에 나름의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다. 중령님, 왜 치매를 숨기셨습니까? 신세아가 물었다. 무서웠습니다. 모든 걸 잃을까봐. 기억도 권력도 내가 지켜온 사람들도. 백강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한솔 중사를 비롯한 3대대 병사들이 찾아온 것이었다. 그들은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중령님, 문병 왔습니다. 이한솔이 말했다. 그동안 미워도 많이 했지만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백강철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보았다. 이진수 이병이 앞으로 나섰다. 중령님이 제 어머니 수술비를 몰래 지원해 주신 거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자신들이 받은 도움을 이야기했다. 신세아는 이 광경을 보며 깨달았다. 백강철의 방식은 틀렸지만 그가 병사들과 쌓은 정은 진짜였다는 것을. 중령님,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백강철의 참회는 연기일 뿐이었다. 그날 밤 최율 대위의 감청 시스템에 긴급 신호가 잡혔다. 백강철이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내용이었다. 오늘 밤 12시 DMZ 남방안개선 근처 3번 초소역 폐창고. 남은 물건들 전부 처리해. 서류도 남김없이 태워버려.
상대방은 안종구가 아니었다. 더 거칠고 위험한 목소리였다. 알겠습니다. 처리 비용은 약속대로 주시는 거죠? 걱정 마. 그 여자만 처리되면 더 큰 걸 챙겨줄 테니. 그들의 대화에는 물건 처리뿐만 아니라 신세아에 대한 위협까지 담겨 있었다. 백강철은 무너지는 왕국을 그냥 지켜볼 생각이 없었다. 마지막 남은 비자금과 증거들을 빼돌리고 신세아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고 상사님, 최대위 박소령. 지금 즉시 비상 소집. 신세아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왕국의 마지막 저항을 분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밤 11시 사단장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도 위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폐창고의 위치가 선명했다. 3번 초소 인근 그곳은 우리 사단 관할 구역 중에서도 가장 외진 곳입니다. 민간인 통제선 바로 안쪽이라 외부의 감시도 거의 없죠. 박선우 소령이 브리핑했다. 백강철이 수년간 비밀 물품들을 은닉해온 장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율 대위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감청 내용으로 보아 상대는 단순한 건설업자가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불법적인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로 추정됩니다. 물건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단순 보급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은결 상사가 전투조끼를 착용하며 말했다.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밤 끝장을 봐야 합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신세아는 결단을 내렸다. 이 작전은 공식 기록에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 4사람만 움직입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헌병특임대에는 비상대기 명령만 내려놓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군 전체를 뒤흔들지 않고 이 썩은 뿌리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도려내기 위해서. 그녀 역시 전투복 위에 방탄조끼를 겹쳐 입었다. 29세의 젊은 사단장이 직접 최전방의 위험한 작전에 나서는 순간이었다. 목표는 증거 확보와 관련자 전원 체포입니다. 불필요한 교전은 피하지만 저항 시에는 단호하게 제압합니다. 모두들 준비됐습니까? 네, 사단장님. 세 남자의 목소리가 결연하게 울렸다. 자정을 30분 앞둔 시각, 신세아와 팀원들은 어둠을 틈타 폐창고에 접근했다. 낡은 철제 창고 주변에는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고은결이 능숙하게 창고 주변을 정찰하고 돌아왔다. 총 5명입니다. 백강철과 안종구 그리고 외부인 셋. 그들은 총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단순한 증거인멸이 아니었다.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신세아가 나지막이 명령했다. 고은결과 박선우가 창고의 양쪽 측면으로, 신세아와 최율은 정문 근처에서 대기했다. 최율은 소형 드론을 날려 창고 내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했다. 화면 속에서 백강철은 돈 가방으로 보이는 것을 건네고 있었고 다른 남자들은 상자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다. 상자 안의 내용물은 군용 장비처럼 보였지만 일부는 등록되지 않은 해외 총기류였다. 단순 횡령을 넘어선 무기 밀매 현장이었다. 지금이다. 신세아의 신호와 함께 고은결이 창고의 낡은 철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움직이지 마. 모두 손들어. 그의 외침에 내부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해결사들이 즉시 총구를 돌려 난사하기 시작했다. 탕, 탕, 탕. 총성이 고요한 밤 공기를 찢었다. 고은결은 엄폐물 뒤로 몸을 날리며 정확한 사격으로 상대방의 무기를 떨어뜨렸다. 박선우 소령 역시 반대편에서 지원 사격을 가하며 그들을 압박했다. 그 순간 궁지에 몰린 백강철이 신세아를 발견하고 달려들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너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무너졌어. 그가 품에서 권총을 꺼내 신세아에게 겨누었다.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와 약 기운이 뒤섞인 그의 몸은 정상이 아니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고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으악! 악!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의 신경계가 마침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신세아는 백강철을 제압했다. 다른 해결사들도 고은결과 박선우의 완벽한 협공에 모두 제압되었다. 안종구 사장은 이미 겁에 질려 구석에서 두 손을 들고 벌벌 떨고 있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까지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창고 안에는 빼돌린 군수품뿐만 아니라 밀매용 무기, 거액의 현금 다발, 그리고 모든 거래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까지 발견되었다. 백항철의 8년 왕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완벽한 증거들이었다. 신세아는 비상 대기 중이던 헌병대에 연락해 현장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의무병에게 실려가는 백강철을 보며 신세아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분명 악인이었지만 병들고 망가져버린 한 인간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의 마지막 발악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음을 직감했다. 일주일의 시한이 끝나는 날 아침 신세아는 국방부 감사단 앞에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새벽의 총격전과 무기 밀매 사실까지 모두 보고되었다. 감사단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 중령이 일개 사단을 8년간 사유화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에 군 상층부는 발칵 뒤집혔다. 소식은 삽시간에 흑룡사단 전체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병사들은 헌병대가 백강철의 측근들을 줄줄이 연행해 가는 것을 보고서야 사실임을 깨달았다. 길고 길었던 공포의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에 병사들은 생활관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환호성을 질렀다. 와! 그 함성은 부대 전체를 뒤흔들었다. 8년간 억눌려왔던 울분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신세아는 사단장실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도파민이 터져나오는 듯한 짜릿한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것은 끝이 아니었다. 텅 비어버린 그 자리에 건강한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녀에게 주어진 진짜 과제였다. 이제 흑룡사단은 온전히 그녀의 부대였다. 진짜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흑룡사단의 개혁은 성공 신화가 되어 대한민국 전군으로 퍼져나갔다. 신세아 소장은 부패를 척결하고 군을 혁신한 영웅으로 떠올랐다. 언론은 연일 그녀의 리더십을 조명했고 국민들은 29세 여성 장군이 보여준 용기와 결단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흑룡사단은 완전히 새로운 부대로 다시 태어났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훈련장의 함성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최신 장비가 보급되고 병사자치위원회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가 부대 운영에 반영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다. 그러나 거대한 나무의 썩은 뿌리 하나를 잘라냈다고 해서 나무 전체가 정화되는 것은 아니었다. 잘려나간 뿌리는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군부를 수십 년간 지배해온 거대한 그림자 육군본부 인사사령관 오지만 대장이 있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늙은 독수리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백강철의 오랜 후견인이자 군 전체의 거미줄처럼 퍼져있는 부패 사슬의 정점이었다. 그에게 신세아는 개혁의 영웅이 아니라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이단아일 뿐이었다. 애송이 계집 하나 때문에 군 전체가 시끄러워졌어. 계룡대 깊숙한 곳에 위치한 그의 집무실에서 오지만은 서류를 집어 던지며 노성을 터뜨렸다. 백중령 하나 처리한 게 문제가 아니야. 감히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판을 뒤엎으려 해? 건방진 것. 그의 앞에는 육군본부의 핵심 장성들이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다.
하지만 대장님, 지금 신세아 소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너무 높습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한 중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지만은 코웃음을 쳤다. 직접 건드리면 하수지. 날개가 더 자라기 전에 꺾어서 날지 못하는 새로 만들면 그만이야. 가장 높이 나는 순간에 추락시켜야 다시는 날아오를 꿈도 꾸지 못하는 법이지. 그는 새로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신세아를 향한 국민적 찬사를 역이용하여 그녀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이었다. 며칠 후 신세아는 육군본부로부터 공식 서한을 받았다. 그녀의 공적을 치하하고 전군의 개혁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니 계룡대로 오라는 내용이었다. 사단장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본부에서도 사단장님의 업적을 인정하는군요. 최율 대위가 기쁜 얼굴로 말했지만 신세아는 어딘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오지만 대장. 백강철의 비리 파일을 검토하며 수없이 마주쳤던 이름이었다. 그가 자신을 순순히 인정할 리 없었다. 계룡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신세아는 고은결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부대를 장악하고 내가 구축한 시스템을 사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가 들어선 회의실은 축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장이었다. 테이블 주위에는 별 2개에서 4개까지 단 장성들이 살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 정중앙에 오지만 대장이 앉아 있었다. 오, 우리의 젊은 영웅 신세아 소장 아닌가. 어서 앉게. 오지만의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웠지만 그 눈빛은 차가운 칼날 같았다. 신세아가 자리에 앉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다. 일주일 동안 흑룡사단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다고 들었네. 자네 덕분에 우리 군 전체가 아주 시끄러워졌어. 신세아는 등을 곧게 펴고 답했다.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부대를 정상화했을 뿐입니다. 정상화? 오지만이 코웃음을 쳤다. 8년간 잘 돌아가던 부대를 엉망으로 만든 게 정상화인가? 백항철 중령은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지역 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했어. 이게 자네가 원한 결과인가? 신세아는 당황하지 않고 반박했다. 백중령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비리 업체들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차가운 침묵으로 돌아왔다. 장성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싸늘했다. 한 중장이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다. 이것 보시오. 신 소장이 부임한 후 흑룡사단 간부 16명이 전출 신청을 했소. 병사 자살 시도가 2건, 탈영이 3건. 이게 개혁의 결과요? 충격적인 통계였다. 신세아도 모르는 사이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었다. 물론 그것은 백강철의 잔당들이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부풀린 결과였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해명할 기회는 없었다. 신 소장, 군대는 기업이 아니야. 효율과 투명성만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란 말일세. 오지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땅딸막한 키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때론 비효율적이어도 불투명해도 그것이 조직을 유지하는 방법일 수 있어. 자네는 똑똑하지만 어리석어. 작은 부패 하나를 잡으려다 큰 질서를 무너뜨렸단 말이야. 제가 무너뜨린 것은 질서가 아니라 썩은 고름입니다. 신세아가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그 고름을 짜내지 않으면 군 전체가 괴사할 것입니다. 닥쳐라. 오지만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어린 계집이 뭘 안다고. 장군들과 얼마나 몸을 섞었기에 그 나이에 별을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긴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노골적인 모욕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신세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오지만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자네의 공을 높이 사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썼네. 오늘부로 신세아 소장은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발령한다. 백호사단 사단장직은 해임이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일주일의 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건 부당합니다. 저는 올바른 일을 했을 뿐입니다. 신세아가 일어서며 항의했다. 오지만은 그녀를 지나치며 차갑게 말했다. 올바른 일? 신 소장,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올바른 일은 없어. 내가 구한 병사들이 있는 만큼 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걸 기억하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그녀의 핵심 측근들에 대한 숙청 명령이 연달아 떨어졌다. 고은결 상사는 제주도 보급창으로, 박선우 소령은 동해안 예비군 훈련대로 전출시킨다. 최율 대위는 불법 감청 혐의로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이한솔 중사를 포함한 주동 병사들은 전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오지만의 명령은 신속하고 잔인했다. 신세아가 이룬 모든 것을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의도였다. 회의실을 나온 신세아는 복도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다. 너무나 허망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명의 부패한 군인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 수십 년간 군을 좀먹어온 괴물과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이제 막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신세아가 발령받은 국방부 정책기획관 사무실은 서울 용산의 낡은 건물 지하에 있었다. 직함은 거창했지만 실상은 창문도 없는 창고 같은 공간이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일은 수십 년 전의 낡은 군사 서류들을 정리하는 것뿐이었다. 전화기 한 대가 전부였고 외부와의 통신은 철저히 통제되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 사이 흑룡사단에는 숙청의 칼바람이 몰아쳤다. 오지만이 직접 임명한 황인철 소장이 새로운 사단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부임 첫날 신세아의 모든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첨단 보급 시스템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폐기되었고 바코드가 붙은 물품들은 다시 장부 없는 암흑 속으로 사라졌다. 병사자치위원회는 군 기강 회의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해체되었다. 신세아를 따랐던 병사들은 혹독한 처벌을 받았다. 이진수 이병을 비롯한 시위 주동자들은 영창에 갇혔고 나머지 병사들도 가혹한 훈련과 얼차려에 시달렸다. 신세아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고은결 상사는 명령대로 제주도행 배에 몸을 실어야 했고 박선우 소령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동해안의 예비군 훈련소로 쫓겨났다. 최율 대위는 매일같이 헌병대에 불려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한솔 중사는 최전방 GOP 철책선 근무로 발령이 나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했다. 사단장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떠나기 전 그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신세아의 가슴을 후벼 팠다. 오지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신세아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려 했다. 그는 정보기관 내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신세아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시작했다. 신세아 소장, 최연소 장군 타이틀 뒤에 숨겨진 비밀, 그녀의 사이버전 경력, 북한과 연계되었나? 그 같은 악의적인 기사들이 익명의 군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조금씩 언론에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그녀를 옹호하던 여론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정타는 그녀의 가족에게 향했다.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던 아버지는 세무조사와 소방점검 등 온갖 명목의 압박에 시달렸다. 대기업에 다니던 남동생은 갑작스러운 부서 이동으로 한직으로 밀려났고 간첩 동생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조카들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어느 날 저녁 초췌한 모습의 아버지가 그녀의 관사를 찾아왔다. 세아야, 내 동생이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내 탓이라고 하더구나. 조카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단다.
아버지의 말에 신세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만둬라, 세아야. 이제 그만 포기해. 아버지가 애원했다. 내가 이긴다 해도 우리 가족은 이미 무너졌어. 제발 아비 소원이니 그만둬라. 신세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열했다. 자신의 신념 때문에 가족까지 고통받게 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것이 오지만이 노린 것이었다. 신세아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린 것이다. 며칠 후 헌병대 소속 김동진 대위가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신세아 소장, 오늘부로 모든 기밀문서 열람이 금지되었습니다. 그가 신세아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았다. 누군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 예감은 정확했다. 다음 날 아침 신세아의 관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군사기밀 유출 및 이적행위 혐의로 조사합니다. 헌병대가 그녀의 컴퓨터와 서류들을 모두 가져갔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자료는 이미 안전한 곳에 숨겨둔 뒤였다. 그녀는 체포되었다.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다. 불과 한 달 전 부패를 척결한 영웅으로 칭송받던 그녀는 이제 국가반역죄 혐의를 쓴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연행되는 차 안에서 신세아는 창밖을 보았다. 거리의 시민들이 무심하게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 나라 군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러나 차가운 철창과 마주한 그녀의 눈앞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군사교도소 독방은 차갑고 축축했다. 신세아는 3일째 단식 중이었다. 항의가 아니었다. 그저 살아갈 의욕을 잃었을 뿐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강압적인 신문, 가족에 대한 협박, 그리고 동료들의 몰락 소식은 그녀의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상황이 매우 불리합니다. 오지만 대장 측에서 모든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정해진 상사라는 인물이 소장님께서 기밀을 넘겼다고 자백했다는군요. 정해진 상사. 그녀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오지만이 완벽한 시나리오를 위해 가상의 인물까지 만들어낸 것이었다. 더 절망적인 소식이 이어졌다. 박선우 소령이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 이한솔 중사가 GOP 근무 중 폭발 사고로 크게 다쳤다는 소식. 모두 사고로 위장되었지만 명백한 경고였다. 입을 열면 이렇게 된다는 오지만의 잔인한 메시지였다. 언론의 태도도 완전히 돌아섰다. 충격. 신세아 소장, 중국 스파이 정황 포착. 국방개혁 가면 뒤에 숨겨진 배신 같은 기사들이 일면을 장식했다. 오지만이 언론사 고위층을 매수한 결과였다. 신세아는 완벽하게 고립되었고 세상은 그녀를 희대의 배신자로 기억하게 될 터였다. 그날 밤 신세아는 환각을 보기 시작했다. 영양실조와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죽은 줄 알았던 백강철이 나타나 약병을 흔들며 비웃었다. 결국 당신도 나와 다를 게 없어. 자기 신념에 취해 남들을 희생시켰지. 그게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내 방식과 뭐가 다르지? 신세아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수척해진 얼굴, 퀭한 눈, 부스스한 머리.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젊은 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 면회실에는 뜻밖의 인물이 앉아 있었다. 백강철이었다. 군 병원에 수감되어 있던 그가 어떻게 이곳까지 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치매 치료 덕분인지 예전보다 훨씬 정신이 맑아 보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회한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오지만 그 개자식이 날 버렸어. 백강철이 내뱉은 첫마디였다. 내가 모든 죄를 뒤집었으면 내 남은 가족들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했지. 그런데 내 아들 녀석을 마약 사범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쳐넣었더군. 날 영원히 입 다물게 하려고.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신 소장, 당신 말이 맞았어. 난 썩은 뿌리 하나에 불과했지. 진짜 괴물은 따로 있었어. 백강철은 품속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내가 오지만과 수년간 통화한 내용이 담긴 파일이다. 그놈 목소리가 똑똑히 녹음되어 있지. 무기 밀매 지시, 인사청탁, 그리고 당신을 제거하라는 명령까지 전부. 그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난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그놈만큼은 내 손으로 지옥에 끌고 가야겠어. 이걸 써. 당신이라면 할 수 있겠지. 신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잡았다. 믿을 수 없는 반전이었다. 가장 증오했던 적이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건네준 것이었다. 왜 저에게 이걸 주시는 겁니까? 당신 눈은 틀리지 않았으니까. 백강철이 쓸쓸하게 웃었다. 당신은 진짜 군인이었어. 난 그냥 권력에 미친 늙은 환자였고. 내 아들만은 제발 내 아들만큼은 구해줘.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바로 그때 교도관들이 달려와 백강철을 끌어냈다. 누구 마음대로 면회야. 그들은 백강철을 거칠게 제압했다. 신세아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녹음기를 자신의 옷소매 깊숙이 숨겼다. 그녀의 눈에 다시 불꽃이 타올랐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그녀는 역전의 무기를 손에 넣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제주도로 쫓겨났던 고은결은 이미 자신의 옛 특수부대 동료들을 움직여 오지만의 뒷조사를 하고 있었다. 최율 대위는 헌병대의 감시를 피해 숨겨두었던 백업 서버를 가동시켰고 흑룡사단의 병사들은 소극적인 저항을 넘어 우리의 사단장을 돌려달라는 익명의 대자보를 부대 곳곳에 붙이기 시작했다. 꺼져가던 불씨들이 모여 거대한 화염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지만의 철옹성 같던 왕국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독방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신세아는 잠들지 못했다. 손안에 든 작은 녹음기는 꺼져가는 목숨을 되살린 불씨이자 거대한 괴물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유일한 창이었다. 그러나 이 창을 던질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다. 실패는 곧 영원한 패배를 의미했다. 교도소의 모든 눈과 귀는 오지만의 소나귀에 있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작은 진실의 조각을 세상 밖으로 내보낼 수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도박을 준비했다. 다음 날 아침 신세아는 감방 바닥에 쓰러졌다. 며칠간 이어진 단식과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상태였다. 환자 발생. 의무실로 옮겨. 교도관들이 다급하게 움직였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순간 신세아는 의식 없는 척 가늘게 뜬 눈으로 복도를 살폈다. 그녀가 찾던 인물은 복도 끝에서 경계를 서고 있던 젊은 교도관 강민준 일병이었다. 신세아는 그가 다른 교도관들과 달리 자신에게 연민의 눈빛을 보내왔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갓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아직 시스템의 때가 묻지 않은 청년이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들것이 강 일병의 옆을 지나는 바로 그 순간 신세아는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녹음기를 그의 군화 옆으로 몰래 떨어뜨렸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찰나의 움직임이었다. 의무실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과연 그 젊은 병사가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외면하지 않을까? 그날 밤 강민준 일병은 아무도 없는 화장실 칸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오지만 대장의 추악한 목소리는 그의 젊은 신념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 입대했던 군대의 심장부가 이토록 썩어 있다는 사실에 그는 구역질을 느꼈다.
고민은 길지 않았다. 그는 신세아가 떨어뜨린 쪽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고은결이 미리 포섭해둔 불의에 타협하지 않기로 유명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 차수연의 번호였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차수연 기자가 터뜨린 단독 보도는 국가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오지만 육군 대장, 군사 쿠데타급 국기문란 증거 단독 입수. 기사의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다. 기사에는 오지만이 신세아를 모함하고 무기 밀매를 지시하며 정적을 제거하려는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그대로 공개되었다. 파장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인터넷은 들끓었고 분노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청와대 게시판을 마비시킬 정도로 쏟아졌다. 바로 그때 두 번째 폭탄이 터졌다. 최율 대위가 숨겨두었던 흑룡사단 비리 데이터 백업 파일이 내부 고발자의 이름으로 모든 언론사에 동시에 유포된 것이었다. 백강철의 8년간의 비리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오지만 대장이 최상층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비호해 온 거대한 부패 커넥션의 일부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불길은 흑룡사단으로 번졌다. 뉴스를 접한 병사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들은 훈련을 거부하고 연병장에 모여들었다. 진실을 규명하라. 우리의 사단장을 돌려달라. 황인철 소장이 헌병을 동원해 강경 진압을 시도했지만 이미 병사들의 마음속에 타오르기 시작한 분노의 불길을 끌 수는 없었다. 병사들의 평화 시위는 부대 담장을 넘어 전국으로 생중계되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마침내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군 내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겠습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군이 아닌 민간 검찰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 오지만의 강철 같던 왕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의 측근들은 꼬리 자르듯 그를 외면했고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철옹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신세아의 군사재판은 이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검사는 모든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하했다. 피고인 신세아 무죄. 재판장의 선언이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신세아는 눈물을 흘렸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교도소 문을 나서는 그녀를 수천 명의 시민들이 환호하며 맞았다. 신세아, 신세아. 그들의 함성이 하늘을 울렸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세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이것은 저의 승리가 아닙니다. 정의를 믿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용기를 내준 모든 분들의 승리입니다. 그녀는 인파 속에서 눈물 흘리는 부모님과 동생을 발견하고 달려가 그들을 힘껏 껴안았다. 흩어졌던 그녀의 동지들도 모두 그 자리에 와 있었다. 휠체어를 탄 박선우 소령, 제주도에서 한달음에 달려온 고은결 상사, 혐의를 벗은 최율 대위와 이한솔 중사까지.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며칠 후 국방부는 군 역사상 유례없는 인사를 단행했다. 신세아는 흑룡사단 사단장으로 복귀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군 개혁의 상징으로서 중장으로 특별 진급했다. 30세의 중장, 다시 한번 역사가 새로 쓰이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동지들도 모두 제자리를 찾고 그 공을 인정받았다. 고은결은 흑룡사단 주임원사로, 박선우는 작전 참모로, 최율과 이한솔은 각각 파격적인 승진과 함께 원하는 보직으로 복귀했다. 신세아는 백강철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백강철의 아들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아들은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 군 병원에서 재판 결과를 들은 백강철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기로 했다. 1년 후 흑룡사단은 대한민국 최강의 부대이자 가장 투명한 부대로 다시 태어났다. 전군의 신세아식 개혁이 도입되었고 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시작했다. 신세아는 육군 최초의 여성 대장이자 차기 육군 참모총장 1순위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새벽 신세아는 1년 전 그날처럼 부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랐다. 떠오르는 아침 해가 철원 평야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늠름한 주임원사가 된 고은결이 함께했다. 장군님, 우리가 정말 해냈습니다. 아니, 신세아가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함께 해낸 겁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자신을 믿어준 병사들의 얼굴, 가족의 눈물, 동지들의 희생, 그리고 마지막 순간 손을 내밀었던 적의 모습까지 지난 1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는 한 사람의 영웅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정의로운 불씨가 모여 거대한 횃불이 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침 저모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신세아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조용히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경례였다.